마음의 소리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게 말하고 친구들과는 조심스럽게 대화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어제 저녁 식탁에서 아들에게 한 말, 며느리에게 지나가듯 던진 말 한마디가 밤새 마음에 걸려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가장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기에 더 편하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사람이 우리에게 무심한 말을 던지면 저 사람 원래 그래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날카로운 말을 하면 일 때문에 예민한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말은 다릅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타인에게는 한 번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말도 가족에게 들으면 10번도 더 곱씹게 됩니다. 길을 가다 스친 사람의 무례함은 금방 잊히지만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의 무심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적지만 가족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는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말 중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왜 그 말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로 가족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말을 했었구나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족에게 흔히 하는 말 실수들, 그리고 가족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말투에 관해서입니다. 가족에게 흔히 하는 말 실수. 첫 번째, 그럴 줄 알았어입니다. 68세 되시는 김영수 씨는 일요일 오후마다 아들 가족이 방문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맛보시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역시 좀 짰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음식간을 잘 못 맞추더라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음식을 가져오는 횟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며느리가 요즘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지만 실은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 관계를 40년 넘게 연구하면서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대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멸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미리 판단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의심하며 심지어는 실패할 것을 예상했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간을 맞추는 동안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그럴 줄 알았어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음식이 짜다는 평가를 넘어서 너는 원래 그래. 너의 능력은 이 정도야. 나는 내가 실패할 줄 이미 알고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전체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부족한 점은 이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실학을 통해 실제 삶을 중요하게 여긴 정약용 선생께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기다림과 이해를 가장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는 정반대입니다. 기다림도 이해도 없이 실패를 예견하고 확인하는 말이니까요. 김영수 씨께서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셨을 겁니다.
그저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으로 평가한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솔직함이 언제나 미덕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솔직함과 상대방을 판단하는 솔직함은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하시면서 지난번 음식 생각이 자꾸 나네. 정성이 느껴지더라고. 고마웠어라고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가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고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뭘 알아? 입니다. 이정훈 씨는 35년을 직장 생활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회사 업무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하자 이정훈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요즘은 좀 다르거든요. 할아버지라고 말하자 이정훈 씨는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직장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지 알아? 손자는 그 후로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손자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지만 실은 그 말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대화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대 간 대화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내가 뭘 알아? 라는 말은 상대방의 경험과 생각을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쌓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손자는 비록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을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동료들과 어울리며 업무를 익히고 쌓은 경험들입니다. 내가 뭘 알아? 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나이와 경험의 차이를 권위로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구나,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뜻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젊은 나이에도 큰 뜻을 품고 행동하셨던 분입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가 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훈 씨께서는 손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셨을 겁니다. 손자가 실수하지 않기를,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더 이야기해 보렴. 할아버지 때와는 많이 다르겠지? 이렇게 물으시면 손자는 다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이정훈 씨의 경험과 지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입니다. 박미정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일을 하시면서도 학원비를 대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시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인이 된 딸이 결혼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박미정 씨는 무심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 결혼식이라도 보고 싶은데. 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엄마의 희생을 알기에 감사하면서도 그 희생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데 짐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부채감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가족치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때 자녀는 감사함보다는 죄책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건강한 독립과 성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라는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본래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라는 말은 그 사랑에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도 이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거래의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자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자란 것, 교육받은 것, 모든 것이 부모에게 빚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대할 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민본 사상을 실천하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해 많은 것을 하셨지만 그것을 은혜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치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의 희생을 자녀가 알고 감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박미정 씨께서 딸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딸의 행복일 겁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딸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 말 한마디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오히려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맨날 그것만 하네입니다. 최동민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손자가 집에 오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않습니다. 최동민 씨는 참다 못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날 그것만 하네. 할아버지 볼 생각은 안 하고. 손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지만 표정이 굳어집니다. 최동민 씨 댁에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비난받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맨날, 항상, 또와 같은 일반화된 표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맨날 그것만 하네라는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행동 전체를 단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손자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오직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만 기억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손자도 학교에 가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앞에서 잠깐 스마트폰을 본 것이 맨날 그것만 하는 행동으로 일반화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손자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맨날이라는 표현은 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너는 언제나 그래. 너는 절대 안 변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뭘 해도 할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는구나, 변하려고 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곡 이 선생께서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격려하고 부족한 점은 차근차근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곡 선생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고 그 변화는 비난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최동민 씨께서 손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아마도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맨날 그것만 한 해가 아니라 할아버지랑 이야기할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요즘 내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손자는 비난받는다는 느낌 대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 때는 말이야입니다. 정순자 씨는 자식들과 대화할 때 자주 옛날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나 때는 그렇게 안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나 없어도 다들 잘 살았지. 정순자 씨께는 과거의 경험이 소중한 추억이고 교훈이지만 자식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육아 고충을 이야기하자 정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엄마들이 혼자서 애 셋도 키웠어. 요즘은 애 하나 키우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야단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 육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세대 간 소통에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사회적 맥락, 경제적 상황, 문화적 환경이 모두 다른데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힘듦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대신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며느리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현재의 고통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은 며느리만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핵가족이 대부분이라 육아를 도와줄 사람도 적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은 이런 현재의 맥락을 무시하고 오직 과거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너는 약해, 너는 부족해, 우리는 더 강했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가 훌륭했다고 해서 현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현재가 다르다고 해서 과거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각 시대는 그 시대만의 가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자 씨의 과거 경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 시절의 지혜와 인내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며느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 때는 마리아가 아니라 나도 육아가 힘들었는데 너는 더 힘들겠구나. 요즘은 혼자 감당해야 할 게 많잖니.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정순자 씨의 경험을 부담이 아니라 위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말투입니다. 첫 번째, 명령하는 말투입니다. 강민수 씨는 가정에서 오랫동안 가장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집안의 큰일을 결정하고 자식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인이 된 아들이 독립해 살면서도 가끔 집에 들를 때마다 강민수 씨는 습관적으로 명령하는 말투를 사용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빨리 결혼해라. 아들은 처음에는 대답을 하다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아들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지만 사실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하는 말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명령하는 말투는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지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위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릅니다. 권위적 의사소통은 상하 관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며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심리학 연구팀이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가 명령적인 말투를 사용할수록 성인 자녀와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명령하는 말투가 왜 상처가 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율성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들은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들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말투는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런 말투 속에서 아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동등한 성인 대 성인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어른과 아이의 관계로 남아있다고 느낍니다. 또한 명령하는 말투는 대화의 여지를 없앱니다. 명령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말하려 해도 이미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는 배우는 것은 강요할 수 없으며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계 선생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명령이 아니라 질문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합니다. 강민수 씨께서 아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명령이 아니라 대화로 그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이거 해라가 아니라 아빠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면 아들은 명령받는다는 느낌 대신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말투입니다. 윤정혜 씨는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작은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혜 씨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무심코 이런 말을 하십니다. 큰애는 회사도 좋고 월급도 괜찮던데. 작은애도 큰애처럼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걸. 작은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된 것 같고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형제 모임도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형제 간 비교가 자녀의 자존감과 형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부모의 비교 발언은 비교당하는 자녀의 자존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 상대가 되고 서로를 지지하기보다는 견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투가 왜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자영업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와 꿈이 있었을 겁니다. 안정보다는 자유를, 월급보다는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형과 비교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아들의 선택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본질적으로 누군가는 더 잘났고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 속에서 작은아들은 자신이 형보다 못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엄마 눈에는 내가 실패한 아들이구나. 내 인생은 가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비교는 형제 관계도 해칩니다. 원래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야 할 형제가 비교의 대상이 되면서 서로 멀어집니다. 작은아들은 형을 볼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떠올리게 되고 형도 편하게 동생을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하시면서도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적의 싸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가족의 역할입니다. 윤정혜 씨께서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실 겁니다. 다만 작은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하는 염려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비교의 말로 표현하면 염려가 상처가 됩니다. 큰애처럼이 아니라 넌 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힘들 때도 있겠지만 엄마는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작은아들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핀잔 주는 말투입니다. 한수경 씨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그릇을 설거지할 때도 빨래를 개는 방식도 한수경 씨가 해온 방식과 다릅니다. 한수경 씨는 참다가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지. 며느리는 처음에는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반복적인 부정적 피드백이 학습된 무기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연구한 개념인데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핀잔 주는 말투가 왜 상처가 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핀잔은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말 속에는 너는 틀렸어. 너는 제대로 못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적만 받으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핀잔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며느리는 나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시어머니 눈에는 내가 항상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력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뭘 해도 핀잔만 들을 텐데 왜 애쓰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핀잔 주는 말투는 관계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무엇을 해도 지적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은 너그럽게 감싸 안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한수경 씨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입니다. 한수경 씨께서 며느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아마도 집안일을 잘해서 가족 모두가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핀잔이 아니라 격려의 말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내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좀 편하더라고라고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핀잔 받는다는 느낌 대신 시어머니가 자신을 가르쳐 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조현수 씨는 손자와 대화를 나눌 때 종종 손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하며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손자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 요즘 애들은 꿈도 참 다양하네라고 말하며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손자는 처음에는 계속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점점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현수 씨는 손자가 사춘기라 말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무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손자가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의사소통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너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말투가 왜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하며 대화를 끊어버리면 손자는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나는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무시하는 말투는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싶어도 자신의 이야기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화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인데 그 다리가 끊어지면 관계도 멀어집니다. 율곡 이희 선생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어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현수 씨께서 손자의 이야기가 때로는 시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 친구들과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손자의 세계는 학교이고 친구들이고 그 안에서의 작은 일들입니다. 그 세계를 할아버지가 인정하고 들어주는 것이 손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시면 손자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에 진짜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관심이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꼬는 말투입니다. 장미란 씨는 딸과 대화할 때 종종 비꼬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딸이 새로운 옷을 사입고 나타나면 옷은 참 많이도 사입이네. 딸이 퇴근 후 피곤해하면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엄청 힘들어하네. 딸이 주말에 늦잠을 자면 잠은 많이도 자네.
장미란 씨는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딸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학에서 수동 공격적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격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합니다. 비꼬는 말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꼬는 말은 직접적인 비난보다 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꼬는 말투가 왜 상처가 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꼬는 말은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옷은 참 많이도 사입네라는 말은 너는 돈을 낭비한다. 너는 분수를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딸은 이런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가 화가 난 건지 그냥 농담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면 농담도 못하겠네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힙니다. 비꼬는 말투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딸은 엄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엄마가 그것을 비꼬는 말로 돌려줄까봐 두려워합니다. 새 옷을 샀다고 말하면 또 비꼴 텐데, 피곤하다고 말하면 또 젊은 것들이라고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신하들과 대화하실 때 늘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농담을 하시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머와 비꼼은 다릅니다. 유머는 함께 웃을 수 있지만 비꼼은 한쪽만 웃게 만듭니다. 장미란 씨께서는 딸이 좀 더 알뜰하게 살았으면, 좀 더 부지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비꼬는 말로 표현하면 딸에게는 비난으로만 들립니다. 옷은 참 많이도 사입네가 아니라 새 옷 잘 어울린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지출 관리도 잘했으면 좋겠어. 미래를 위해 저축도 좀 하고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딸은 엄마의 걱정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비꼼이 아니라 솔직함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가족에게 흔히 하는 말 실수 5가지와 가족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말투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미리 판단하는 말, 내가 뭘 알아? 라는 경험을 무시하는 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라는 희생을 강조하는 말, 맨날 그것만 하네라는 일반화하는 말, 나 때는 말이야라는 과거로 현재를 평가하는 말. 이 5가지는 우리가 가족에게 흔히 하는 말 실수들입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말투, 비교하는 말투, 핀잔 주는 말투, 무시하는 말투, 비꼬는 말투. 이 5가지는 가족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말투들입니다. 이 10가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대부분은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자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하고 앞으로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말과 태도가 관계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관계를 지키는 품위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고 함께 어디를 가고 함께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활동들이 줄어듭니다. 그때 남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멀어진 마음을 가깝게 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는 가까운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가족에게 남는 것은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말로 느꼈던 감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존중받았다는 느낌, 사랑받았다는 느낌, 이해받았다는 느낌.
이런 감정들이 쌓여서 가족 사이에 따뜻함을 만듭니다. 반대로 무시당했다는 느낌, 비난받았다는 느낌, 무가치하다는 느낌.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가족 사이에도 벽이 생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 가족과 마주 앉을 때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려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따뜻한 말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 내 말투가 좀 거칠었던 것 같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편하게 말하고 때로는 가장 함부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에게 남는 것은 결국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말로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